지금으로서는 페드의 첫 금리 인하 시기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없어.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 두 가지를 좀 말해줄게. 아버지, 우선 지난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CPI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애틀란타 은행이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가 살짝 시장 예상치보다 높다는 점이 걱정스럽지만 아버지 생각은 반대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미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CPI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고, 또 CPI 발표 직전까지는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발표 당일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수치가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아버지께서 분석하신 대로 흘러갔어요. 다우 지수가 주말장 기준으로 사상 첫 4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 대충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지? 4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31%,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6% 상승했고,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29%, 전년 대비 3.61% 올랐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 대체적으로 부합되는 수치였죠. 무엇보다 근원 CPI 지수가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0.4%씩 상승했었는데 0.3%로 상승폭이 낮아지면서 금융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었지. 특히 근원 상품 항목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근원 서비스 항목도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상승률이었던 0.5%보다도 낮아졌어. 그리고 또 중요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쪽을 보면 자동차 보험료는 월간 1.8% 오르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주셨던 끈적끈적한 주거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되면서 역시 전달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파월이 말했던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지난 3개월 동안 정체되긴 했지만 경로를 이탈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아진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연준을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불족한 듯한 모습이 있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월 대비 연환산 상승률로 봤을 때 4%를 넘어서는 항목의 점유율이 지난달에 40%에서 45%로 늘었고요. 반면에 0% 미만의 디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 비중은 42%에서 38%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게 늘고 늘어야 할 게 줄어든 모습이라는 말이잖아요. 연준 의원들도 이 자료들을 당연히 봤을 테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무작정 뒤로 밀려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야. 금융 긴축의 여파가 이제 조금씩 미 경제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거든. 지난 2월, 3월 소매 판매 수치가 하향 조정됐고, 또 4월 수치도 자동차와 주유소 지출을 제외하면 월간 소매 판매는 오히려 마이너스 0.1% 감소했는데, 소득 기반이 취약한 가계를 중심으로 이 소비 지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흐름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중기적으로 둔화될 공산이 크다고 봐. 헤드라인 CPI는 6월까지는 3%대 중반 부근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근원 CPI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근원 CPI는 현재 3.6%인데 좀 더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여간에서는 올해 안에 3%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워. 그보다 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럼 지금으로서 아버지께서는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고려해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페드의 첫 금리 인하 시기는 8,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지. 맞아요. 5월 14일이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는데요. 주로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품목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상 품목의 수입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80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야, 그 대목부터 좀 수상하지. 지난 2019년도에는 이게 3천억 달러 규모였잖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액수가 상당히 좀 작은 편이야. 그래도 이 관세율 자체는 굉장히 높아지던데요. 이 세목별로 보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00%로 높아지고요. 배터리는 7.5%에서 25%로, 반도체는 25%에서 50%로, 또 태양전지는
주는 25%에서 50%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 뭔가 좀 대단한 조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역시도 수치만 거창하게 보일 뿐이야. 이번 조치의 중국 측 무역 피해 규모는 2022년 기준 중국 전체 수출액의 0.5% 미만이고 대미 수출액의 3.1% 수준에 불과하거든. 근데 그래봤자 실질적으로 차지한 액수가 크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까? 사실 중국의 대형 전기차 3사 중에서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없어. 올해 1, 4분기에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의 지리자동차 하위 브랜드인 폴스타에서 고작 2,217대에 불과했거든. 그 정도면 진짜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다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태양전지 역시 전체 수출량 대비 0.1% 미만이야. 그러니까 그냥 시끄럽기만 할 뿐이고 뭐 중국에도 미국에도 딱히 영향이 없는 거야. 실제로 대중국 무역 관세 부과가 발표된 이후에 상해 증시는 딱히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 올해 주말장에는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되기도 했고 말이야. 그러면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거 마치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중대한 정책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그거야. 미국의 여당과 야당 모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중국을 좀 때려주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표심을 노린 정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피해가 큰 산업을 좀 뽑자면 대미국 수출 노출도가 높은 의료용품, 요게 한 32.6% 차지하거든. 그리고 배터리 관련 제품, 요게 한 20% 이상. 그리고 항만 크레인, 요것도 한 12.4% 정도 차지를 해. 요 정도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이제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5월 22일에 예정된 FOMC 의사록이 좀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이 의사록에는 지난달 30일 시작해서 이달 1일에 끝난 FOMC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 관해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겠죠. 그렇지. 요즘 들어 파월 의장과 그 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살짝 대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파월은 최근 연준의 차기 행보가 금리 인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 얘기들을 보면 파월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맞아요. 연준 내에서도 아주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전히 전망에 영향을 줄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크다. 현재 통화 정책 기조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지만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진전의 정체나 역전을 시사할 경우 앞으로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미셸 보먼의 말이 주말 채권 시장 그리고 기술주들을 하락시키기도 했었지. 뭔가 살짝 시장 컨센서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엇나가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야. 그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내부 인사들의 좀 주도적인 시각이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금통위에서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는 중점적으로 관찰할 만한 요인은 아니야. 그보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지. 아빠 생각은 기존의 2.1%였던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해. 자,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 주 가장 위력적인 이벤트는 뭐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겠죠.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5.58달러의 주당 순이익과 24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 4월 TSMC 그리고 ASML 등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반도체 업종이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잖아.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 물론 실적 호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시장이 이미 눈이 너무 높아졌잖아. 때문에 과연 그만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거야.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5.94달러의 주당 순이익과 265억 달러의 매출인 상황인데요. 아무튼 시장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시장이 실망하지 않는 수치가 나오는 걸 보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아빠가 보너스 코너로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 두 가지를 좀 말해줄게. 첫
번째는 ESS 관련주야. 지난주에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말을 했었지. AI 산업에서 중요한 칩에 대한 가뭄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전기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다. AI 발전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빅테크들은 ESG에 충족하면서도 이 필요한 전력을 얻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에너지들은 어때? 좀 불안전하지? 그렇죠. 아무래도 저녁이 되면은 태양은 지는 거고 바람이 24시간 365일 동안 불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혹은 바람이 불 때 생산된 전력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ESS,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지. 안 그래도 지난달 30일에 G7 정부가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성명을 통해서 2030년까지 ESS의 규모를 기존보다 6배 넘게 늘리는 데 합의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전력 ESS 용량을 2022년 기준 230기가와트였던 것을 2030년까지 1500기가와트까지 늘리자는 건데요. 그 외 주요국들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ESS 복을 위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력 시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죠. 실제로 미국은 이미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등 5개 주에서 ESS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IRA 도입 이후에 ESS 설치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까지 해주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 중국 배터리 및 부품, 광물의 관세율을 기존에 7.5%였던 것을 25%까지 대폭 인상했잖아. 그로 인해서 국내 ESS 산업에게는 소폭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리고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두 번째 테마는 화학 소재주야. 이제 슬슬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어떠니? 일단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약 9.4% 상회하고 있고 또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역시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반도체, IT 하드웨어, 조선 기계, 화학, 화장품, 호텔, 레저, 금융, 자동차 등등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줄줄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화학업종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234.9%나 웃돌았다는 점이야. 이건 코스피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 달성률이거든. 이 화학 당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중국 때문에 실적 발표 직전까지 줄곧 하향되어 왔었는데 예상치 자체가 워낙 낮았었잖아.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화학 쪽이 어쨌든 장사가 잘 됐다는 건데 중국 쪽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작년 중국향 화학 수출은 220억 달러로 2년 만에 24% 감소했거든.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쳤고 말이야. 그니까요. 저도 중국에서는 화학 수출 턴어라운드 정황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디서 증가를 한 거죠? 미국향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미국향 화학 수출 규모는 통상적으로 중국 규모 20%대에서 등락해 왔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 2022년 미국향 화학 수출은 92억 달러로 이 중국향 수출 규모 42%까지 상승했거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미국향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어. 올해 예상 수출 규모를 약 139억 달러로 추산할 수 있는데 대략 중국향 수출 대비 63%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져서 화학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미국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서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